이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민법 한 5회, 6회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실 수가 있어요. 너무 내용이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이렇게, 참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동영상 강의잖아요. 그죠? 뭐 어디 동영상 강의는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강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듣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면 잠깐 스톱을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과목이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제 책은 그걸 상당히 줄였고 강의에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그냥 듣고만 있어도 책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정도의 뭐 이렇게 띄엄띄엄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은 템포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구나 생각하시더라도 모르시면 스톱 해놓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걸 한꺼번에 다 이만큼씩 들어야겠다 생각하면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를 쭉 듣다가 모르면 스톱을 하고 또 한번 이해를 해보고 해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했던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또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금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인데 이제 우리가 추인이랑 추인 거절권을 배웠어요. 추인이랑 추인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무권 대리해서 좀 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이건 책에 있는 표입니다. 책에 있는 표니까 지금 추인권, 추인 거절권을 배웠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랑 그 방법이 무엇인가예요. 이 추인권도 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추인권도 뭐 상대방 보호가 되죠. 그죠? 이것도. 근데 이걸 따로 써둔 이유는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인이 그냥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따로 분리를 해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인권이랑 추인권을 배웠는데 그럼 이 상대방이 자신이 무권 대리인이랑 했던 무권 대리 행위를 뭐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자기가 이 계약으로부터 더 이상 손을 떼고 싶은데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 가지 권리가 나와요. 세 가지 권리가.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이 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이제 직접 보시면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실 텐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대방은 현재 무권 대리 행위를 해가지고 효과가 무효가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죠. 추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추인은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의 권리죠.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의 또는 그 무권 대리인한테 하는 그냥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죠. 그래서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지위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주느냐? 우선 1번입니다. 최고권. 최고권이라는 게 뭐죠? 물어보는 거라고 하죠. 의사타진입니다. 본인의 추인 여부에 대해 의사타진을 물어보는 거. 그죠? 최고권은 딱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최고권이 바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면 본인의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입니다. 그걸 뭐 앞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 내용을 기재를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권은 이런 내용입니다.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다. 이제 개념을 아실 텐데요. 이제 최고권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상대방의 선악불문? 이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방이 선이면 당연하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권 대리 행위라는 걸 그러니까 유권 대리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권 대리 행위를 몰랐던 거. 그죠? 그래서 유권 대리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선의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악이
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권 대리일 행위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권 대리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까지 최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악의이더라도 물어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너 어떻게 해줄 거야? 너 추인해 줄 거야? 이 사람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니까 이 악의의 자에게도 최고권을 인정해도 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고권은 선악불문하고 이 상대방이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 최고권에서 그러면 한 번 더 논의를 하나만 더 연장을 해가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방이 누구에게 최고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권을 행사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왜? 추인할 수 있는 사람한테 최고를 하는 거죠. 최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고권은 여기다 이제 플러스 어떤 내용을 합의하자면 최고권의 상대방은 본인에 한정됩니다. 본인이 상대방이 돼야 돼. 본인이 최고권의 상대방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한번 이제 최고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이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최고권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철회권을 보겠습니다. 철회권은 그럼 우선 개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개념. 우리가 철회라는 얘기를 몇 번 했을 텐데 철회는 일반적으로 철회하면 뭐라고 그랬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냥 없었던 걸 하는 거. 그죠? 여기서 철회는 어떻게 보면 효력 발생 전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철회권이 나왔는데 그러면 효력 발생 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행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논의 하나 했습니다. 논의 하나 뭐냐면 본인의 추인 전에 행사를 해야 하나 보다. 왜? 철회권은 효력 발생 전이라고 하는데 추인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철회는 본인의 추인 전에 행사하는 거구나.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1번. 그러면 여기서 아까 최고권은 상대방의 선악 불문하고 인정이 되는 권리라고 했는데 철회권도 마찬가지일까요? 철회권? 한번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당연히 선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불복을 해줘야 하니까 철회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악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악의일 때. 악이라고 하면 뭐죠? 상대방이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약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는 알고 있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권 대리 행위라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나중에 좀 귀찮아졌어요. 응? 알고 있는 계약을 해놓고. 그래서 철회권이라는 게 있지. 나 더 이상 귀찮다 하면 끝. 철회하면 끝 되는 거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알고서 그냥 무책임하게 계약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악의인자한테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악의인자한테 이 권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철회권에서 아까 최고권에 했던 논의처럼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 이제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철회권의 상대방은 아까 이게 최고처럼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최고권 같은 경우에는 추인권을 가진 사람한테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할 수 있는 그 권리인데 철회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선의의 상대방이죠. 선의의 상대방은 나 이거 내 유권 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무권 대리를 하면서 끝내야겠다. 복잡하네 하면서 이 사람한테 계약을 같이 진행할 때 이 사람한테 최고를 할 수도 있고요.
최고가 아니라 철회입니다. 철회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한테도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권 대리 이 사람이, 나는 유권 대리인인 줄 알았는데, 본인, 나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회권은 상대방이 이 둘 다한테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 보호수단 중에서 이 두 개를 본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135조 책임 추궁. 이건 나오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대방한테. 강력. 무슨 얘기냐면, 135조가 이제 조금 한 두세 페이지 뒤에 나올 텐데, 이 135조 책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상대방이 본인이 추인 안 했어요. 응? 추인 안 했어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냐면 135조에 따라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행까지 돼버리네? 특별히 무권 대리라고 해서 손해나는 건 없네?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강력한 그 권리입니다.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요건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135조 자체의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요건이 뭐냐? 네 가지로 나오는데, 요건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무권 대리 행위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로서 본인이 추인을 안 해주고, 상황이죠, 상황. 본인의 추인이 없고, 추인을 하면 그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인이 없고, 이 사람이 자기가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못 해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이 상대방은 선의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죠?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니까 이 사람 요건이 조금 까다롭잖아요. 선의. 무권 대리라는 건 사실을 몰랐을 뿐더러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실조차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한 능력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성은 있지만 또 한편 이 사람도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인정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라는 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했는데 제한 능력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135조를 인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래서 135조는 이 정도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설명이 대부분 다 이제 된 건데, 그죠? 보호 필요성. 왜 보호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 지위가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한 지위를 해결. 이게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여러분은 뭐 이런 것은 왜 인정하느냐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한 지위 해결 줄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어떤 권리? 최고권, 철회권, 또 135조 책임 이런 것을 이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최고권, 철회권 135조를 보도록 할게요. 보면 추인 여부에 대한 아까 제가 이제 가로치라고 했잖아요. 추인 여부에 대한 본인이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하는 권리가 최고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앞에 있던 거 한번 살짝 복수를 해볼까요? 최고권이 어떤 성질이 있죠? 법률행위인가요? 아니죠? 준법률행위죠. 그죠? 준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의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의사표시랑 좀 다른 것은 의사표시는 직접 그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자가 그걸 의욕하는 거지만 준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준법률행위를 하고 그 중에서
이 최고권은 의사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의사의 통지. 어떻게, 응?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죠? 최고권이 그렇습니다. 13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무권 대리라는 얘기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죠? 이 조문 자체가 중요해요. 이런 것은 중요한 조문이죠.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조문에다 이제 줄을 치실 텐데 줄을 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뭘까? 본인이 확답을 발신주의에서 배운 내용이구나. 우리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이렇게 법규에서, 법령에서 이렇게 발신주의를 규정한 게 있다더라 하면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도달주의의 예외 이렇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렇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게 맞겠네. 이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줄을 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설명했죠?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선의하기 불문한다. 그죠? 철회권은 선의만 했죠? 철회권의 차이. 이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고권의 상대방은 본인의 국한됨을, 왜죠? 추인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니까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조문 자체,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확답을 발신주의구나. 그 다음에 거절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최고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회권을 봅시다. 최고권도 그렇고 철회권도 그렇고 다 기출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법조문도 중요해요. 그러면 134조도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그렇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해야죠. 줄 치시면 됩니다. 줄 쳐야 돼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권을 쓰면 안때, 즉, 안때, 뭘 알았다. 악이란 얘기죠. 악이. 그러니까 선의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이게 포인트. 이 조문의 포인트는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철회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최고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쵸? 추인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네 번째, 철회권이 행사되면, 이건 이제, 이것도 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인데, 철회권이 행사되면 끝이라고 했지, 끝. 나 이거 귀찮아. 나 귀찮아. 이거 나 없는 걸로 할래. 끝인데, 그러니까 계약 자체로부터 탈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계약 자체. 이 계약 끝.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라는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이 본인이 추인할 수 있을까요? 끝났는데 뭘 추인을 해요. 추인 불가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계약 자체로부터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까 이제 135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봤는데, 그러니까 계약 자체로 나간 사람이 어떤 책임을 무권대리한테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계약 자체로부터 나가버린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철회권을 다 봤죠?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이걸 특징을 얘기를 하면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강력. 그죠? 그래서 13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는데 그 자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한답니다. 무권대리라는 얘기죠. 근데 무권대리인데 본인이 또 추인도 안 해요.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누구죠? 무권대리인입니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것도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겠네요.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하면 틀리고, 상대방이 그 효과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책임. 본인이 안 한다고 하니까 네가 그 계약을 이행을 해라.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는 갑, 부산 사는 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을이, 그러니까 즉 무권 대리인이
자기가 마치 서울 사는 갑을 위해서 이 토지를 판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이행을 못 하잖아. 근데 어떻게 계약 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지?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간다는 얘기죠. 채무불이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또는이라는 게 이게 안 되면 이걸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강력하죠. 계약 이행 책임이니까. 2항 봅시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니까 언제 적용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알았거나 악의면 안 되고 알 수 있을 때 과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일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입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즉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이 135조가 너무 강력하니까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책임의 요건이네요. 그죠?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고 이거 뭐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은 성질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이 제한. 여기서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표현 대리 이제 그 지금 무권 대리를 배우고 있는데 그 다음 파트가 표현 대리. 표현 대리는 뭐냐면 유효한 어떤 상황에서 무권 대리 행위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어떤 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물을 수 없다 하면서 통설 있죠. 이것은 학설간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학설간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나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학설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다. 뭐 모르시면 패스하자. 시험이랑 관계는 없다.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135, 이건 했네요. 철회하면 계약으로부터 그냥 아예 이탈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 135도 물을 수 없답니다. 확정적 무효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은 다 받고 뭐 입증 책임 얘기가 좀 잠깐 나오네요. 이 135조 규정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대리권이 있어 한 걸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한테 그 입증 책임이 있겠죠.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선의 무과실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해줘요. 어떤 모든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선의 무과실이 일반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을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추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상대편인 무권 대리인 측에서 상대방이 그때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는데 당신도 내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면 알 수 있었어. 알고 있었어. 또는 알 수 있었어 하면서 이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입증 책임은 무권 대리인에게 다 있네요. 그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외우고 싶으면 그냥 이 경우에는 그냥 무권 대리인이 다 증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 성격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지 어떤 그 무권 대리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상식적인 건데 뭔가 책임이라고 이제 민법에서 많이 나와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은 일반적으로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그 민법상 책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됐는데 그 이행을 안 하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불법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둘 다 고의과실을 요건을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무권 대리인의 135조 책임은 이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잖아요. 딱 법문에서도 무권 대리인이 고의과실로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만 인정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 무권 대리인이 고의 과실로 뭐 이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한번 그냥 간편하게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냥 무과실 책임이라고 알면 이 판례는 사실 그냥 같은 얘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이것은 딱 끊고 135조 책임을 얘기를 하는구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그죠? 무과실 책임. 딱 용어가 그냥 나오네요. 바로 무과실 책임으로서, 그죠?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권이 없다는 얘기죠.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과실 책임을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로 약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어떤 시험이 나온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낼 겁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권 대리인의 행위가 자기의 고의 과실은 없어요. 제3자가 어떤 기망을 해가지고 아니면 제3자가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제3자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거죠. 즉 무권 대리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약이 되었다 하더라도는 무권 대리인은 고의 과실이 없지만 제3자의 어떤 나쁜 고의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있다. 그러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이렇게 고의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이쪽을 뭐 이렇게 끊어서 내겠죠. 무권 대리인 책임에서요. 그래서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임의 내용은 첫 시간에 이렇게 보셨을 텐데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은 이행이익입니다. 이행이익. 우리가 실내이익이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좀 예외적인 건데 실내이익은 언제 나왔죠? 이것도 한번 살짝만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535조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들어본 적 있죠? 언제죠?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 자체가 화재로 불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535조로 가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어떤 과실이 있구나. 그래서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실내이익을 하면서 535조에 뭐라고 했냐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유효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행이익, 실효이익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다 그냥 이행이익이에요. 535조가 적용되는 원시적 전부불능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경우만 실효이익이지 우리 민법에서 나머지는 다 그냥 이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넘어가 봅시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뉘앙스 차이를 한번 찾아볼까요? 계약이랑 이 단독행위랑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 갑과 을, 그죠? 상대방이 당연히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양자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뭐 상대방한테 하긴 해요. 하지만 봅시다. 갑이 을한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해요. 그죠? 이 을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노력 필요 없습니다. 그죠? 노력이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노력이 있으니까 무권대리행위 상대방, 이 사람을 보호할 측면이 있죠.
보호 측면이 있습니다. 보호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쭉 배운 거, 뭐 최고권, 뭐 철회권, 135조 책임. 이것은 상대방의 보호 필요성에 있어서 그 규정을 준 거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주자. 그래서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고, 상대방이 좀 불안정한 지위가 있으니까 최고권을 인정하자. 그리고 선의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자체가 귀찮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끝내버리자. 그리고 그런 게 다 인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135조 책임을 묻자. 이 단독행위는 설령 상대방이 있다고 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당연한 얘기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규정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전제로 깔린 얘기예요. 전제로. 좀 다르구나. 이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 이 조문을 보면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36조 봅시다. 보면 단독행위에는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있는 대리라고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한해서 그때 한해서 이걸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그 무권 대리 행위에서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약간 이게 계약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계약스러운 측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한해서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즉 이게 동의나 뭐 다투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권 대리 효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그런 경우에는 무효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그때만 한번 추인권, 최고권 이런 것을 인정을 한번 추인, 최고 이런 규정을 무권 대리 관련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상대방은 단독에는 그냥 무효입니다. 상대방 보호 필요성 자체가 없는데 확정적 절대로 무효죠. 어떤 행위를 하면.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의 경우, 채무 면제, 이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제가 예를 든 건데요. 그래서 능동 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있죠. 그것을 그 상대방한테 내가 대리권을 받아서 하면서 채무 면제를 그 무권 대리인이 했어요. 본인의 채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동의를 해줬어요. 다투지 않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받았는데 본인 너 이거 추인해 줄래? 물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아니면 물어보는 거, 최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철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 조항을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도 수동대리의 경우, 대리권 없는 자, 수동대리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무권 대리에게 행위를 하는 거죠.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하거나. 이번에 단독행위를 그 상대방이 했는데 그 경우에도 동의를 얻어서 했대요. 그래서 약간 뭔가 협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다. 이것은 이렇게 계약의 무권 대리에 비해서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법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무권 대리가 끝났습니다. 무권 대리 끝났고요. 이제 표현 대리가 나옵니다. 표현 대리요. 이제 표현 대리 이 중요성은 무권 대리가 훨씬 더 시험 범위에, 그러니까 시험 빈도가 더 커요. 하지만 표현 대리도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대리 파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현 대리는 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표현 대리를 무권 대리 설명하면서 약간씩 그냥 곁들여 설명한 적이 있는데, 표현 대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현 대리는 그 성질이 뭐죠? 우리가 제 첫 시간에 무권 대리 첫 시간에 배웠죠. 광의의 무권 대리 얘기를 하면서 광의의 무권 대리 있고 그 안에 표현 대리가 있고 표현 대리 아닌 그냥 일반적인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는 그 표를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그 표를 보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다. 근데 뭔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대리권이 실제로는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상대방은 그걸 그 대리권이 있다고 뭐 믿었어요.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을 좀 보호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5조, 126조, 129조라는 조문을 둬가지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딱 입증이 되면 실제 대리권 있는 것 같은 행위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권 대리의 효과를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질은 무권 대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셔야 할 게, 무권 표현 대리는 주장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라고 했죠. 그래서 주장을 안 하면 그냥 무권 대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권 대리구나 했는데 이 상대방이 좀 억울하다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래 그걸 믿었는데 왜 이거 무권 대리라고 하지? 이런 상황에서 주장을 했을 때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를 하시고, 표현 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그죠? 똑같이 3명 관계 딱 나와요. 근데 현재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요. 법정 대리권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을 했는데 전혀 법률 규정에 대리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수권행위가 없어요. 임의 대리라면.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것은 표현 대리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대리권이 없어요. 원칙. 근데 뭔가 행위를 했죠. 행위를 상대방이랑 했죠. 행위를 상대방이랑 했습니다. 근데 이 유효한 법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표현 대리는 딱 그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이거 뉘앙스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얘기를 했는데 진짜처럼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효과를 인정을 해주는 제도잖아요. 그 효과를 대리행위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약상 효과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유효해야 돼요. 다. 그러니까 유효한 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 민법 총칙 쪽에서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계약상 효과를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계약상 효과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효한 법률을 행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 그림을 표현 대리의 어떤 딱 이해하는 좋은 그림인데, 무권 대리인이지. 대리권이 없지. 대리권이 없어.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야. 그 다음에 근데 어떤 사유들이 있어. 그 사유 조문 3개가 나오죠. 125, 126, 129조. 이게 표현 대리라는 규정인데 어떤 사유들이 있는데 그 사유가 약간 상대방이 혼동을 일으킬 만한 사유야.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야. 그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표현 대리는 계약상 효과를 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본인한테 당연히 유효하겠지. 문제가 있는 법률행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혼동을 일으켰는데 그에 따른 선의 무과실이합니다. 그래야지 강력한 효과죠. 이것도 계약상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데 계약상 효과가 바로 발생하니까 이때는 강력해야겠죠. 강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표현 대리를 참 설명하기 좋은 그림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란 대리권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납니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좀.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제공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본인에게 그 원인 제공이 좀 있답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신뢰했다는 것은 선이면서 강력한 효과를 주니까 이건 무과실이라고 생각합시다. 무과실까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무권 대리 행위지만 유권 대리처럼 그 계약상의 책임을 딱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표현 대리는 뭐다? 무권 대리다. 중요합니다. 이거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표현 대리는 주장이 있을 때만 의미 있다고 그랬죠? 주장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를 인정할 수 없죠. 무권 대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한번 살짝 볼까요? 예, 기출이 된 판례니까. 유권 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그렇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 수권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권을 했다 그랬으면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어요. 없는데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무효인 무권 대리의 효과를, 실제로는 무효인데, 무권 대리라서 무효인데 본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합니다. 무효인 무권 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유효한 것처럼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아시겠죠?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문 이렇게 끊어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어떤 소송 절차에서 보면, 소송에서 보면 주장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요. 이게 원칙적인 거죠. 주장을 해야지 판단을 해줘요. 근데 이 갑을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했겠죠. 아, 이거 대리권이 있어. 대리권이 있는 상황이 하면서 유권 대리를 주장해서 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주장 안 했어요. 유권 대리만 주장했지 표현 대리는 주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표현 대리의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표현 대리의 요건은 있어요. 요건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유권 대리를 얘기를 한 게 이 표현 대리까지 같이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죠? 무슨 얘기지? 하면서 유권 대리랑 표현 대리는 성질 자체가 달라.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네가 유권 대리만 주장을 했으면 내가 그걸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권 대리만 주장했지 이건 주장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 대리만 주장한 경우에는 이 표현 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니까.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판례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의미를 모르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아, 상대방이 유권 대리를 주장을 했구나. 근데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나중에 나는 표현 대리까지 주장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 없구나.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험 잘 나옵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표현 대리가 어떤 그 성질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대리 제도라는 거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대리 첫 시간에 사적 자치 확장 보충 기능을 이제 그 대리 제도를 통해서 기여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외관 형성에 이런 그 기여가 있으면 본인한테 책임을 지우자. 그러니까 이익을 받는 사람이 손해까지 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랬고요.
표현대리에서 공통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볼까요? 표현대리는 우리가 몇 조 있다고 그러죠? 사유가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각각이 적용되는 어떤 상황이 다 달라요. 이제 조금 방금 이제 금방 배우실 텐데 그거 말고 이 갑을병이 이제 표현대리 상황인데 이 사유를 적용하기 전에 무건대리의 이제 삼면관계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 표현대리의 공통적인 요건이 무엇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유효한 법률 행위여야 한다는 거. 유효한 법률 행위고 이 병은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 있어야지 표현대리는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각각의 사유를 적용했을 때 걸리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봅시다. 유효한 법률행위일 것, 그죠? 대리권이 없을 뿐이지 유효해야 돼요. 모든 법률행위가. 그래서 계약상 급부를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므로 대리권이 없다는 것 외에는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합니다. 계약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딱 보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 이 예 같은 건 중요하겠네. 시험에 나옵니다. 이 예가.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다.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무효인 법률행위를 가지고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본인한테 책임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3조, 104조 위반에 법률 적용 불가죠. 왜냐면 그것도 무효니까. 그래서 유효한 법률을 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봤고요. 한편 상대방 보호라는 입법 목적상 표현대리는 표현대리 행위에 상대방에 한하여 주장이 가능하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을병이 있어요. 근데 정까지 있다고 봅시다. 정까지. 이게 이제 무권 대리 행위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또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병은 이 무권 대리의 상대방이 이 사람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한데 이 사람이 이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 전득자가 갑자기 이 행위가 무권 대리 행위니까 나도 유효한 행위야. 내 행위는 유효한 행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위를 을과 병 사이에 맺어진 무권 대리의 행위를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 대리는 강력하죠.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외관 형성을 믿었어요. 대리권 있는 것 같은 외관 형성을 믿은 사람에 한해서 그걸 부여를 해주는 제도이지 이런 전득자처럼 이 바로 상대방이 아니죠. 그죠?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자가 이 행위에 표현대리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의 상대방에 한해서 주장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표현대리의 효과 보면 전술함과 같이 표현대리임을 주장하여 인정된 경우에 주장했을 때 본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참고로 들어놨네요. 과실상계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차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이 피해를 주로 입었어요. 피해를 입었는데 차 사고 때문에 1천만 원 피해가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이 손해에 기여한 비율이 90이고
이 사람은 10%라고 해요. 응? 이런 경우에 1천만 원의 손해 중에서 10%를 감해서 900만 원만 인정하자. 예, 이런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런 어떤 채무 불이행이나 뭐 불법행위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갑을병 해가지고 계약 전체를 계약 자체를 유효하게, 이 계약의 효과가 바로 유효가 되도록 인정하는 표현들이잖아요. 표현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과실상계의 논의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 효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효과를. 그래서 계약 자체의 효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병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본인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네,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표현들의 어떤 일반론에 대해서 봤고, 구체적으로 125조부터 126조, 129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유를 본다고 했잖아요. 사유. 그러면 이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 해볼까요? 예.